이게 철거를 진행해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일단 공사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연락하시면 공사 기간 때까지 완료를 해드릴 거예요 했는데 내가 막상 받은 거는 공사 일정표도 못 받았어. 그러면 막상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리뷰 컴퍼니 인테리어 대표 임상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게 네이버나 이런 카페 보셔도 되게 유형이 되게 많아요. 댓글이나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악의적으로 나오시는 유형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기 유형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SNS나 중개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만 해가지고 실제 사무실이 없고 인터넷으로만 소통해서 내가 챙겨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사무실이 없고 막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샘플책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악의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요.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면 로드샵들이 많을 텐데 거의 1인 회사 같은 경우 1인에서 직원 1명이 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희는 이 동네 경험도 많고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난 전기도 하고 제가 타일도 묻히고 내가 방수도 다 해요. 근데 이분들이 공사하다가 딱 하는 말이 나 아파. 교통사고 났어요. 일정대로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연락이 안 돼. 아예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아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하나만 하면 내가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현장을 한 두세 개를 잡아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한 공정이 밀리면 내가 다음 현장에 해야 되니까 또 밀리고 막상 현장 가보면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소비자가 오면 현장에 도면 배치도 안 돼 있고 공사 일정표도 안 나와 있고 정확한 계약서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마감 일정은 밀리고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중개 플랫폼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사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사기 유형이 돼버린 경우도 많고 이 두 가지가 요즘엔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 업체는 이제 두세 달 전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해드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개 플랫폼에서 찾아가지고 공사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악의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공사 진행을 했는데 철거는 다 해놔요. 이게 철거를 진행해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일단 공사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잘 안 받아. 그래서 뭐 연락하시면 공사 기간 때까지 완료를 해드릴 거예요 했는데 내가 막상 받은 거는 공사 일정표도 못 받았어. 그러면 막상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철거를 해보니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비용을 더 입금을 해주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가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는 이사 날짜 다가오고 공사는 진행시켜야 되니까 입금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 안 받아. 근데 사무실 확인도 안 됐으니까 이분이 잠수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게 이제 악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저렴한 회사를 찾지 않았나. 그게 저렴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회사는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면허가 없어도 경력이 많고 하니까 일단 저렴하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무자료 공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불법 공사기 때문에 자료를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가세를 빼줘요. 부가세를 빼려면 사실 탈세하는 거죠. 서로. 그게 서로 이제 창가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30평대 공사 들어가면 요즘에 좀 저렴하게 하려고 아직까지도 뭐 평당 150, 180 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공사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진행하면서 마감 퀄리티 컨트롤은 안 되고 그러면서 자료는 안 남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확인해야 될 거.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데 요즘에는 남의 포트폴리오를 도용해서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고 상담할 때 개인으로 사진을 보내요. 제가 작업한 곳이다. 또는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때 팀장으로 했던 현장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거든요. 저희에서도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잘 어떻게 마무리는 했는데 저희한테 있던 직원이 한번 그런 사고가 친 적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그런 거.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고 사무실에 방문해보시는데 사무실에 방문하셔도 꼭 확인해야 될 게 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문건설 면허가 있으려면 자본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증 있는 직원이 2명이 항시 배치가 돼 있어요. 실내건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면 도장, 방수면 방수,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직원이 2명 꼭 배치가 돼 있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조그만 사무실에 막 부자재 쓰레기처럼 쌓여
쌓여 있고 사무실 사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걸러보시는 게 좋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매하실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많은 업체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테리어도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저렴하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엄청 저렴한 가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직접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현장에서 다 처음부터 마감까지 다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대화를 나눌 때 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뭐 한번 어떻게든 해보시죠. 이러면 나중에 다 추가 금액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이 공사는 이 금액이 안 됩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정확해요. 왜냐면 오히려 사기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처음에 엄청 친절하거든요.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나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친절해.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화 나눌 때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 좋아요. 일단 포트폴리오 보실 때 이렇게 했다. 사진 예쁘네요 이렇게만 딱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철거부터 마감까지 스케줄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들은. 왜냐면 클라이언트랑 문제가 됐을 때 매일매일 영상이랑 사진을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단체방에서 공사 진행 과정을. 그래서 마감재 공사 아니고서 기본 공사들은 소비자분들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관 공사를 하면 물을 1분 동안 부어본다든지 단열재는 잘 들어갔는지 이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으로 다 남겨놔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자별로 쫙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많아요. 오히려 현장 오시면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는 업체들도 되게 많고요. 오시면 공사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또는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는 떳떳하거든요. 요즘에는 보통 9시부터 현장이 시작되는데 감리자가 들어가서 공사 일정표를 먼저 시작 전에 보내드리고 오늘 스케줄을 안내해드려요. 오늘 무슨 공사가 진행된다. 그럼 작업자들 도착했는지 사진 보내드리고 점심때 잘 유지되고 있는데 사진 찍어 보내고 작업자 퇴장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공사 마감되면 전체 사진 찍어서 잘 작업됐는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배수 급수 같은 경우는 영상 찍어서 또 보내드리고, 그래서 기록을 아예 다 만들어놔요. 공사 끝나고 싸울 일이 없죠.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 이게 기준을 두기가, 왜냐면 인테리어는 워낙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소비자와 업체 간의 생각과 생각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핸드폰이나 이런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도 저 사람이 또 안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예쁘다 생각해도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잘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준을 보면 소통을 되게 잘하는, 소비자가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걸 스케치나 3D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마 실력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아예 부가세 안 하시고 탈세한 상황에서 무자료 공사를 했다면 방법은 없어요. 업체를 바꿔서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도 탈세를 했고 저기도 탈세를 했는데 이미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는 데는 철거는 했을 거란 말이죠. 나는 공사하려는 이행 의지가 있었다. 사실 그거는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인사로 가는 방법밖에는. 근데 사실 거기서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알면서 무자료 공사했고 비허가 업체한테 일을 맡기셨으니까. 업체에서는 그렇죠. 내가 부가세랑 이런 거 안 해주고 무자료 공사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자격증 없는 것도 알고 신뢰로만 공사했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 그럼 할 수 없죠. 이미 나도 탈세를 같이 했으니까. 뭐 부가세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크니까 아깝죠. 30평대 공사하면 요즘에는 뭐 부분 공사가 아니고서는 거의 뭐 7천에서 1억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 부가세 하면 말 그대로 뭐 몇백에서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조금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지 말자. 보통 상가나 이럴 때 그러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인테리어 업체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계약해서 여기 인테리어 어디가 잘해요? 그럼 부동산에서는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여기 가면 얼마 정도 해줄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게 인테리어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 받아요. 수수료를 현금으로. 근데 그게 사실 부동산에서 먼저 인테리어 업체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약건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명함 돌려가면서 소개해 주시면 수수료 주겠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자료도 안 남겨야 되니까 현금으로 부동산에 갖다 주신. 실력이 인정된 게 아니라 돈 거래로 이루어지는 소개라는 거죠.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업체를 비교해보면 좋은데 또 너무 유명한 업체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SNS나 인스타에 막 올려가지고 어떤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촬영만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인테리어 업체는 다 알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인스타만 보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막상 갔는데 시공 다 끝나 보니까 문제가 엄청 많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마이크로 시멘트라고 엄청 유행했어요. 그게 뭐 SNS에서도 엄청 유행되고 크게 인터넷 공간에서 히트를 쳤는데 막상 공사하니까 하자 파티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제품들이 나와요. 너무 예뻐. 수입품 너무 예뻐. 저것도 되게 예뻐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요구를 했는데 신제품이라는 거는 하자 건수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 보고 나서 적용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도 마루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MDF 마루라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느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MDF 마루가 나왔을 때 수많은 업체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하자율이 엄청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판매율이 없어요. 그래서 신제품은 하자율을 보고 적용하자. 근데 또 상담하러 오셨을 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매너 좋은 소비자분들도 있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몇 개월, 많게는 1, 2년 공부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인테리어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계약 건수 때문에 예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담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거든요. 저분이 나를 간보려 한다. 그러면 더 해주고 싶어도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거는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어요. 기초공사, 뭐 난방공사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모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동관이라든지 난방 분배기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수도랑 난방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모르시니까 덥석 계약을 하셔갖고 들어가니까 뭐 누수도 심하고 기초공사 해야 될 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예산을 5천 정도 잡았는데 기초공사를 안 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하자요인이 되는 거라 차라리 기초공사를 돌리고 마감재 공사를 저희가 더 오히려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협의를 잘 하셔서 마감재 퀄리티가 너무 비싼 거 아니더라도 일단 기초공사 완료하고 나머지 비용은 하자 나오는 것보다 저희가 좀 더 해드리겠다. 너무 모르시고 너무 이게 당황해 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금액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거 하자 요인인데 그러면 다른 마감재 퀄리티를 줄여서라도 기초공사에 집중하고 기초공사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어느 정도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해서 마감재 등급을 좀 낮추셔라더라도 전체적인 퀄리티가 가성비 공사로 전환하는 시기죠. 그리고 매너 좋으신 분들 왜 딴 데는 된다는데 이건 왜 안 돼? 이거 뭐 왜 이렇게 공사했어? 왜냐면 업체마다 공사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공사 방법이나 스킬이 다른데 유튜브만 보시고 맞는 정보도 있고 다른 정보도 있지만 그게 맞다고 다 공사에 이제 일일이 다 관여를 하시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이제 업체마다 기술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더 해드리고 싶다가도 여기서 멈추고 하자는 대로 하자. 반포기 상태? 공사를 맡기셨는데 이거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거는 조금 아닌데 저희도 포기하는 상황이 좀 한두 번씩 있었어요. 보통 공사하다가 상업공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한 분씩 꼭 인테리어 관련된 분들이 계세요. 꼭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 목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전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가족 중에 근데 위임하시면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도 조금 믿어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시 그 약간 조금 이거는 무례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자녀, 내 사위 뭐 이런 분들 공사하는데 나 옛날에 목수하고 내가 인테리어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 막 그런 경우. 그게 제일 억울했던 게 이제 히든도어, 스텝도어 할 때가 제일 억울한 경우가 있죠. 왜냐면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문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TV 매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매립하면 공간 줄어드는데 왜 이따위로 만들어? 막 이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오셔서 아시는데 연령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 앞에서 막 잔소리 하시는 거죠. 너무 관여하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파트너라 생각하시고 공사 일정표 그다음에 공사 진행 과정 자료를 다 받으시고 문의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현장에 자주 오시는 것도 좋아요. 현장에 자주 오셔서 소통하고 현장 지켜보시고 저희는 운이 좋게도 되게 다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항상 현장에 와셔서 격려해 주시고 음료수 사다 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았고 제가 제일 우리 회사 모든 직원들이 제일 기억에 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2년 3년 공부하시다가 인테리어를 공사 진행하다가 틀어진 적이 있어요. 몸도 너무 아프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되게 소극적이시고 소통도 많이 안 하셨는데 과감하게 주방을 대면형으로 바꾸시고 인테리어를 좀 과감하게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손님도 자주 초대하시고 집에서 요리도 너무 많이 하시고
하시고 항상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지금도 지나가다가 커피 사갖고 오시고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죠.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도 다 뭐 식사 자리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연령이 되게 높으신 우리 할머님, 할머니, 할아버님이 같이 거주하시는 분인데 조금 이제 가성비 공사를 해드렸어요. 매일 옆에 밭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작물 같은 거 해서 갖다 주시고 뭐 시장에서 귤 사다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했는데도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이게 사실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말씀드리라는 게보다 아파트 거래가에 나눠서 이제 기준이 좀 나뉠 텐데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10억대 아파트 또는 저 지방권에 있는 2, 3억대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수준은 비슷한데 공사 사용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일단은 뭐 가난하다기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지방권 많이 내려가면 공사하다가 물건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다반사예요. 공구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시간대 나가시거나 이럴 때 왜냐면 아무래도 CCTV가 좀 덜 돼 있고 아파트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전동들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들 꽤 있고 그리고 약간 어르신들 많이 사는데 그런 목재 같은 거 어르신들이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태 밭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 있는데 많아요. 저희 양주 쪽만 해도 목재 같은 거에 양주에서 갖다 놓거든요. 그럼 목재 가져가 한치각이라 그래서 기다란 목재를 아파트가 2,400이면 이제 2,400에 잘라서 갖다 놔요. 그럼 나머지 자른 부분이 이제 목재가 있잖아요. 그거 챙겨 가신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빌트인 돼 있는 소가전들이 가끔 있어요. 신축 아파트 경우는 빌트인 가구들 옵션을 넣거든요. 그거랑 뭐 욕실 후드 그거 떼가요. 네, 시스템장 떼가고 그거 모르겠어요. 저희도 마이너스 옵션 하면서 어떤 분 뭐 빌트인 오븐 떼가고 후드 떼가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데서 좀 더 힘들어요. 부유한 아파트가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데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예전만 해도 공사 시작 시간이 8시 30분 5시 또는 9시에서 5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부유하다고 느껴지는 아파트는 10시에 공사 시작해서 4시에 나와야 돼요. 소음에 민감하시고 학군에 있다든지 수험생들이 많다든지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 20억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공사 시간을 되게 짧게 해줘요. 점심시간에 하면 안 돼, 출근 시간에 하면 안 돼, 퇴근 시간에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공사 실제 시간이 10시부터 4시에 점심시간 빼면 5시간이거든요.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공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비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재 사용하고 이런 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에 그러기 없어요. 뭐 마감재 비싼 거 고르시고 뭐 하면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조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거 하는데 콘센트 1,000원 이거 내가 고른 거 아닌데 뭐 전등도 몇 천원 어디가 4,200원인데 여기 4,300원 그렇게 하나하나 100원 200원 단위까지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면. 오히려 좀 금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왜 그냥 시원하게 뭐 예를 들어 뭐 타일 같은 경우도 이태리가 있고 중국제가 있으면 시원하게 그냥 이태리 거 쓰세요. 네, 그러고 너무 예산이 적은 분들은 중국제여도 30,000원짜리인지 32,000원짜리인지 다 일일이 설명드려야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부자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유는 좀 있어요. 부자 동네 가면 확실히 그런 여유는 좀 느껴져요. 인테리어 하면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그분들도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10시부터 4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거 안에서만 해. 그럼 난 인정해. 이건데 좀 타이트한 데는 공사 중에 갑자기 막 올라오시고 밑에서 올라오시고 옆집에서 올라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막 그래요. 안내문을 붙이더라도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신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워낙 많고 아직 제가 뭐 부동산에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수도권의 신도시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또 젊으신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부자 동네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되게 밝은 분위기 애들도 많고 밝은 분위기라고 보면 학군에 있는 데 있어요. 파락군 중앙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음마 아파트 경우에 공사 들어가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시험 기간에 공사 딱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나올 때 이어폰에 책 보고 다 학교를 가요. 와, 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공부에 대한 열이 정말 딱 나오면서 다 이어폰 끼고 책 보면서 학교에 가는 그런 모습들 와 여기는 정말 학구열이 엄청난 거기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딱 개성공사하고 진학 때까지 있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개성공사가 많고 사실 저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보면 한편으로 딱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학구열이 이렇게 높은 데인 거를 거의 8학군 내에 공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막 책을 보면서 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걸어가는 모습까지는 와 아침에 정말 수많은 고등학생이 한 번에 싹 가는데 대단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아니시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실제로 공사하면서 부모님이 공사 중간에
오셨을 때 영어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자녀한테 상담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 확 위축되죠. 많이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려고 하는 아파트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면 그 아파트에 공사했던 데이터가 다 남아있어요. 왜냐면 공사할 때 공사 허가서를 쓰거든요. 허가 동의서, 신고서 이게 인테리어 업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레미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저 인테리어 공사할 건데 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해본 공사 업체가 있을까요? 그럼 대부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져서 그 업체에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몇 동 몇 호 갈 건데 포트폴리오랑 진행 과정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아파트는. 이건 정말 아파트 가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품목만 얘기하자면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런 조명들을 많이 써요. 가운데에 있는 큰 판조명이라든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신생아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생아는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가 2시간 동안 계속 있어요. 그럼 2층으로 누워서 하늘만 본다는 거죠. 그럼 조명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되게 폭력적인 일이거든요. 애기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위에서 조명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달아주는 게 모빌 달아주죠. 인테리어가 됐다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150, 180W짜리 엄청 밝은 조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습관화되니까 나이 들면서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실내 조명이 인테리어에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일단 눈에. 그래서 저희는 플리커 현상 없는 그런 제품도 많이 추천드리고 조명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 없느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우리 집을 누군가 초대하고 싶은 공간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 집도 마감재도 좀 그렇고 내가 집을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사는 느낌이다. 휴식 공간이라기보다 그냥 집 남들 사는 똑같은 집 이렇다기보다는 인테리어가 완성되고 나서 자꾸 누군가 초대하고 가족끼리 요리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주방이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싸고 그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잘 먹고 요리를 하는 과정이 즐겁고 그래서 주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어렸을 때랑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나 기본적인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머님이 이제 주방에 계시면 나머지는 거실에서 TV 보거나 다 같이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요리할 때 항상 우리를 등지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고립된 공간에서 등지고 요리만 하시고 우린 다 하시면 와서 그냥 밥 먹고 다시 등지고 설거지 하시고 혼자 고립되는 공간이었죠. 근데 요즘엔 주방은 대면형으로도 많이 바꾸지만 11자 주방이어도 고립되지 않는 주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리하는 공간 자체도 아들 딸 상관없이 요리할 때 같이 와서 좀 거들어 주시고 그런 걸 많이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식탁도 주방 공간에 대해서 좀 구성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좁은 주방에도 식탁 놓고 어떻게든 식탁 놓고 막 좁게 다니시기보다 식탁을 좀 여러 가지 활용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거실로 빼서 책도 보고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넓은 식탁을 이용하면서도 좁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같이 식탁으로 가서 대화하고 책도 보고 서로 소통하고 욕실 되게 중요해요. 욕실을 굳이 뭐 세면대, 양변기를 최고가로 쓴다기보다 욕실을 활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30평대인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에 자녀분들 2분이서 중고등학생이 그럼 4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똑같은데 우리 집은 욕실 2개밖에 없죠. 그랬을 때는 화장실이 2개여도 공용 같은 경우는 세면하고 칫솔질을 같이 할 수 있는 2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욕실이 불편하면 안 되죠. 일단 왜냐면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배 아플 때나 아침에 어떤 용변 해결 못할 때 욕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출근 시간 밀리는데 욕실 사용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욕실의 활용도를 최대한 바꿔보자 구조를. 그래서 주방, 욕실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세안하고 칫솔질 할 때도 같이 못해. 세면대는 하나니까 밖에서 기다려야 돼. 욕실 2개면 엄마 아빠 하고 있으면 나는 또 기다려야 돼. 막 그런 것들. 근데 세안이나 양치 정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시간 절약도 확 되고 욕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죠. 그래서 저희도 30평대지만 2분이서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마감재마다 특장점이 있어서 이건 절대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 저는 제일 추천 안 드리는 게 바닥 타일이에요. 바닥에 타일 까는 거. 완벽하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거 아파트 건설사에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일을 할 때는 정말 FM대로 시공을 해야 돼요. 딥커플링 매트를 사용해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부자재도 등급이 높은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저희 인테리어 쪽에 했냐면 그냥 바닥 배갑착 저렴한 거. 그럼 타일 밑에 난방 엑셀 파이프가 낮게 묻혀있기 때문에 얘는 수축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럼 타일은 몇 년 안에 다 들떠요.
그러면 결국에는 깨서 다시 하거나 깨서 다시 해도 또 떨어지거나 근데 고급스럽게 타일은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FM대로 시공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100% 떠요 이런 경우. 차라리 하시려면 완벽하게 부자재 사용하면서 디커플링 매트까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에 하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마루업체에서 타일 마루도 되게 잘 나와요. 타일 형태의 마루. FM대로 시공할 게 아니라면 바닥은 타일은 좀 거르자. 일단은 인테리어 쪽에 창업하는 허들이 낮다는 것도 문제예요. 보통 이거는 뭐 인테리어 업체의 문제라고도 봐요. 저희 인테리어 시장에서.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들을 뽑으면 보통 1, 2년 배우고 나가서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창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창업 그냥 해서 많은 기술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막 창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내 걸로 마치 사용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도 여기서 예를 들어 1,000,000원짜리인데 얘도 할 수 있는데 500짜리야. 그러면 일로 가거든요. 예쁜 것만 보고 글로 가요. 근데 기술력이 없어요. 조금 부탁드려야 될 게 포트폴리오 되게 예뻐. 나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창업일이 1년,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회사는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마감재의 유지력, 마감재와 마감재 만났을 때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진만 보고 탁탁탁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마감재만 고급스러우면 되니까. 근데 사실 마감재 고급스러우다기보다 마감재와 마감재 만나는 구간의 퀄리티 컨트롤이 얼마나 되느냐, 유지는 얼마만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사실 마케팅에 속는 게 굉장히 많죠. 사진에 속고, 왜냐면 인테리어의 디자인 회사에서 1, 2년 있던 친구들이 창업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하고 상대를 하면 전문가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창업하시고 인테리어를 오픈했다면 못해도 10개에서 20개 현장을 보고 나왔을 텐데, 나도 잘 모르는데 포트폴리오 보고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사람도 기술력이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인테리어 쪽에서 마감재의 유지력이나 뭐 퀄리티, 마감재와 마감재 만나는 퀄리티를 보려면 한 회사에서 4, 5년 동안 봐야 돼요. 공사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2년이 지나갔을 때 그 집이 아직까지 너무 잘 살고 계신지, 문제는 없는지, 그럼 이 마감재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완벽하구나, 이걸 알고 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가성비 인테리어가 말 그대로 도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몰딩이나 무걸레 바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고, 사실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게 히든도어, 뭐 스텝도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도 도어 같은 걸 적용하려면 목공사도 따로 와야 되고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도배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사실 도배를 다 해놓고 사진 찍으면 몰딩이랑 걸레바지 없으면 이게 도배인지 조장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면. 그래서 가성비 있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조명이에요. 조명만 바꿔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확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눈의 피로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저렴하게 하려고 막 와트수 높은 거 다 했는데 불 켜면 눈이 빡 아파. 그러면 대부분 조명 밝다고 느끼시는데 결국엔 눈에 데미지거든요. 인테리어 하실 때 가성비를 하더라도 조명은 꼭 하자. 이렇게 LED에서 강하게 때려주는 150, 180 이런 조명보다 조명을 넓게 퍼뜨려준다든지 간접 조명을 적극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집안을 은은하게 그림자지지 않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 도어의 형태를 좀 슬림하게 해주면 좋아요. 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몰딩이나 헤더가 크게 있거든요. 근데 가성비 있게 한다면 9mm 문선 같은 것도 좋아요. 되게 슬림하게 만드니까 그거는 리폼으로도 가능해요. 보통 문하고 문틀 교체하는데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세트로 구매하면 적게는 30에서 높게는 막 7, 8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도어 리폼이 가능하다면 목공 한 명이서 와서 하루도 안 걸려요. 리폼 하는데. 그러면 20만 원이면 9mm 문선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필름 작업도 있겠지만, 근데 9mm 문선으로 바꾸면 필름 작업이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지죠. 원룸에서는 어떤 걸 채워 놓다기보다 내가 구매하고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걸로 공간을 나눠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는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서 해준다든지, 보통 책장 같은 건 벽에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거를 가운데 두고 침실이랑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아주는 게 좋아요. 원룸에서는 무언가 뭐 붙박이장 만들고 뭐 싱크대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간단하게 기성 제품으로 공간을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하는 게 좋죠. 뭐 2베이 아파트나 3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죠. 베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나열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해를 바라보고 4개의 공간이 한쪽으로 있으면 4베이, 안방, 거실, 작은 방 이렇게 3베이. 내가 2베이 아파트에 자는 공간에 뭐 해가 얼마만큼 들어오냐, 또 저기는 곰팡이가 막 들어온다, 아니면 3베이냐 4베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죠. 왜냐면 주방 사이즈나 거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공사를 계약하실 때 일단 구축 신축을 먼저 보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뭐 직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기초 공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게 제일 먼저 큰 첫 번째. 작은 평수의 이제 세대 구성원에 좀 다르긴 한데요. 작은 평수에서 붙박이장을 과하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0평대라면 세대 구성원에 좀 다르지만 붙박이장을 650짜리 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스템장으로 해서 드레스룸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넓으면 쉽죠. 인테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투베이 아파트예요. 복도형이 가장 많고요. 복도형 아파트에서 디자인하기는 정말 힘들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넓은 평수라고 하면 이제 국민 평수가 30평대니까 넓은 평수에는 한 45평 넘어가는 대형 평수인데 대형 평수의 오라이트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대형 평수에서는 조금 중량감 있게 묵직하게 고급스러움을 주는 게 좋고 물론 좁은 평수에선 밝은 톤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넓긴 한데 50평, 60평 이렇게 되는데 오라이트 하는 거는 물론 취향 차이지만 새하얗게 인테리어 하는 거죠. 도배지도 하얀색, 문도 하얀색, 뭐 바닥도 하얀색. 그게 엄청 유행했어요. 한 2, 3년 전에는. 진짜 유행했어요. 해외에서 뭐 K 인테리어라고 많이 욕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되게 예쁘거든요. 뭘 갖다 놔도 예쁜데 화이트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언제 확 바뀌었냐면 옛날에 어디서 이제 김희철 씨 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집이 올 화이트 했단 말이죠. 거기에 방문한 타 연예인들이 다 막 욕을 할 정도로 그때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도 올 화이트 공사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야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 화이트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 셀프 인테리어 공정의 순서를 못 맞추는 거.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목공 전기가 들어가는데 보통 잘 모르시니까 철거를 다 하고 전기 목공할 때 콘센트로 옮기려고 하시거든요. 콘크리트라면 벽 막 까대기라 그러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철거할 때 소음 나는 거 한 방에 다 해버리시는 게 좋죠. 철거할 때 전기 까대기 하고 설비하고 배관 배수 한 번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철거면 철거만 또 해. 그러면 설비 따로 들어와야 되고 또 배관 까대기 하는 사람 따로 들어와야 되고 나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렴하지가 않죠. 인원을 계속 불러요. 불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셀인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작업자분들이 인테리어한테 들어오는 공급가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공사마다 분야를 드릴 때 거기는 이제 턴키를 받아서 가시잖아요. 들어오고 가는 거는 소비자가로 들어가요. 인테리어 업체는 공급가로 받아요. 실제로 적용했을 때 소비자가보다 공급가가 인테리어는 더 저렴하게 들어가요. 다만 이제 그 회사의 기여비용이 붙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사했을 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셀프에서 800만 원 줄였어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맡기는 것보다 이만큼 줄였어요. 근데 실제 공급량과 실행된 비용을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하자율은 더 높죠. 근데 왜냐면 셀프 인테리어 하면 보통 책임 신고 안 하시고 노동청에 일용직 근로자분들 이런 거 신고를 안 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다쳐버리면 완전히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셀인이 꼭 저렴한 건 아니다. 뭐 오래 공부하고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방에 뭐 조명하는 건 괜찮은데 방 벽에 막 아트월 만들고 막 이렇게 엄청 하시는 분들 있어요. 벽에 아트월 만들고 방 벽 머리들 타일 붙이고 막 고급 자재 붙이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여유 된다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 과연 나는 어떤 걸 하느냐, 뭘 하느냐. 근데 보통 방에서 주무시거든요. 독서하거나 심플하게 독서등 달고 조금만 꾸며주시면 되는데 막 이제 해외 사례 보고 막 여기 엄청나게 고가 타일 붙이고 막 엄청난 걸 하신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잠만 자고 내가 나갈 때 그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일단 벽에 붙이거나 어떤 걸 고정을 해놨다면 이사할 때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전에 잠깐 보는 거에 비용 너무 많이 쓰시는 거는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깝다. 트렌드 좀 이렇게 너무 격차가 심해진 것 같아요. SNS나 이런 데 보고 나서 정말 몇 억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 가성비 있게 하시는 분들, 이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부동산의 거래량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너무 좋은 걸 보시고 딱 인테리어 상담 갔는데 내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정말 좌절하시고 아휴 그냥 나 대충 할래. 왜냐면 너무 과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가격 공개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하겠지? 막상 딱 갔는데 그게 아니 상황이 많아서 요즘 트렌드는 가성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갑자기 확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와서 가성비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너무 업체가 많이 생기기도 생겼어요. 너무 호황기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재작년부터 갑자기 생긴 신생업체들이 많이 또 문 닫게 되고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기간이지 않을까. 요즘에는 집이라는 공간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문제인데 내가 활동이 편해야 되죠. 내가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되고 집안에서 활동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디자인은 그 다음 문제죠. 일단은 이 공간에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활동이 되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리는 더 힘듭니다. 정말 집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 가면 해주지. 그렇게 수없이 청소하고 닦고 물론 이제 좋죠. 너무 이제 홍보도 되고 영상에 우리 집 나오고 업체 입장에서도 막 억대 공사하면 멋있어요. 퀄리티도 올라가고 다만 실제로 피부로 느꼈을 때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지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조금 저 가성비 있게 할 거예요. 너무 비싼 거 막 진짜 비싼 막 스크래치 나면 안 되고 막 벽에 막 도장 유행해서 정말 비싼 도장으로 딱 했는데 우리 집에 애기들이 커갈수록 막 이런데 스크래치 막 팍팍 내고 근데 그거 하는데 도장을 부분으로 안 되고 전체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양변기 막 몇백만 원짜리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은 내가 볼일 볼 때 빼고 안 쓰십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비용 써주시면 포트폴리오 좋고 아 우리도 이렇게 뭐 몇 억대 공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 가실 때는 아,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웠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재밌죠 사실.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되는 아파트. 쉽게 딱 요거 하나로 결정돼요. 그 싱크대 밑에 난방 분배기 보시면 이게 엑셀이냐 아니면 이제 금속 동관으로 돼 있냐. 동관으로 돼 있으면 공사가 심각해지죠. 딱 판단 기준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하수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보통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싱크대 밑에 하수관 청소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얼마 안 하시니까 물론 인테리어 업체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석회질이 껴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석회질 껴있고 음식물 껴있는 경우 그래서 물 한번 꼭 부어보시고 그리고 욕실 대부분이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샴푸 쓰고 소변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샴푸가 내려가다 마지막에 거품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보통 보면 걔가 관에 쌓여요. 점점 굳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샤워하면서 소변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석회질이 굳어가지고 돌처럼 돼요. 막히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머리카락도 엄청 많을 테고 그래서 내시경을 한번 꼭 해보자. 화장실이라면 화장실, 싱크대면 싱크대. 내시경 넣어서 발견되면 바로 뚫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대부분 검사 안 하죠. 대부분 그냥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장갑 딱 껴놓고 물 한번 부어보고 끝나고. 왜냐면 물을 부을 때도 1분 이상 부어야 되거든요. 관이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대충 부어보고 잘 내려가네? 이렇게 해보고. 저희 현장도 이번에 단독주택 아파트 했는데 안에 샤워 떼수건이 딱 박혀있는 것도 있었어요. 한참 관 멀리. 그런 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대부분 물은 부어보실 거예요 아마. 안 하는 데가 태반이죠. 그리고 나서 물 안 내려가면 그때 내시경 불러가지고 이건 인테리어의 잘못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검사 한 번 더 해볼 뿐이지. 그래도 해보면 입주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는 없으니까. 내시경 카메라 핸드폰에 꼽는 거 3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서 그냥 한번 쓱 꽂아보시면 충분히 5분 안에 해결되니까. 다행히 잘 내려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게 있으면 또 4, 50만 원 들여서 청소해야 되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구축 아파트에 공사해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사이즈 확인하자. 구축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작거든요. 대부분 작죠. 근데 인테리어나 소비자분들은 1층이면 상관없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엘리베이터 다 스크래치 나고 손상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양을 하긴 하지만 일단 그거. 그다음 구축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게 샤시 교체. 저렴하게 하신다고 막 이제 저렴한 샤시 조립창도 많이 보시기도 하지만 샤시는 좋은 거 쓰자. 샤시는 꼭 비용 들여서라도 좋은 거 쓰자.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배관 튜브 같은데 지금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주방 거실 바꿔버리는데 거리 상관없이 그냥 냅다 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우수 직수관에다가 세탁기 옮겨서 그거 박아버린다든지 또 한 가지 사례는 이거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구축 아파트 경우는 발코니하고 거실하고 높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확장하겠다고 지금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단열재 깔고 막 하지만 옛날에 뭐 자갈 깔아서 레미터를 냅다 부어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베란다에서 견디는 무게 하중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이라고 하기에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자갈 깔고 엑셀 깔고 레미터를 막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랫집에서는 틀어짐이 발생하죠. 지금 이제 단열재 넣고 그래서 괜찮지만 예전에 그런 거는 좀 피하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는 공간 파이프나 급수관이 자바라 금속으로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하자. 샤시는 지역마다 난방의 등급이 있어요. 중부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난방의 등급이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샤시의 등급이 있고 포천에 하는 등급이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난방의 등급이 다르거든요.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단열재 얼마 두께, 샤시 어느 정도 두께 하면
좋겠다. LXA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시방사가 뭐 10년 보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큼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인테리어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잘 FM으로 들어가는데, 가끔 지역에 저렴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샤시 무슨 창호 그냥 이게 프로파일 사가지고 거기서 조립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낭패 보죠. 샤시 했는데 추워 막 그럼요. 허가 없이 내력벽 철거하는 업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는 다 알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들은 내력벽 철거하면 안 되죠. 무조건 절대 안 되는데, 내력벽이 꼭 이렇게 우리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문 위에 인방이라고 하는 이렇게 헤더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잘라버리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내력벽이에요.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고 도면에 내력벽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막 히든도어, 스텝도어 하려고 좀 더 안쪽으로 빼려고 위에 이렇게 싹 잘라버리거든요. 그들의 지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방 헤더 철거 시 외부인 출입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수압을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탱크가 있는 건 오히려 좀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체크 없이 직수를 써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또 불법으로 양수기에다가 기기 설치하셔가지고 펌프에서 막 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직수 하시는 거 신축 아파트에서 압이 괜찮으니까 좋죠. 근데 구축에서 하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구축 아파트는 콘크리트가 다 수직 수평이 아니거든요. 많이 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구축 아파트 걸레바지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콘크리트는 양생되면서 틀어짐이 발생하고, 건물은 사람이 못 느끼지만 잔진동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도만 샤시에 틀어짐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구축 아파트 할 때 막 이렇게 틀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도배 퀄리티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유의해서 구축 아파트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가성비로 하신다면 목공 들어서 벽을 다 맞추지 마시고 떡가배 시공 정도 해서 깨끗하게 벽을 수직수평을 맞추자. 그거는 사실 자기들이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아파트가 인테리어가 될 수가 없고 상가가 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어떤 공간이 인테리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인테리어 회사라면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상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파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 아파트 전문이야. 아파트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문인 거고, 나 학원 전문이야. 학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가 그쪽에 많다는 거죠. 근데 막상 아파트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상가 해, 잘 못해요. 또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아파트 해, 화자 많이 걸리고서 안 해.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나는 인테리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야. 아파트만 할 수 있는 데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솔직해지자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전문 디자이너가 있다면 뭐 아파트만 할 줄 아는 게 그게 디자인인가요? 말 그대로 건축사 사무실, 우리나라 대형 건축사 사무실 보면 그 사람들이 맨날 뭐 빌라만 짓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공간, 그다음 공부도 하면서 그걸 계산해내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지나가 보면 아파트 전문, 상가 전문, 도배장판 전문. 나는 그것만 주로 하는 사람이야.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나 다양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0가지를 딱 캡처하세요. 10가지. 그 중에서 5개를 추리는 거죠. 10개를 뽑아놓고 한 2, 3일 동안 보다가 5가지를 뽑아놓고 이거 놔두세요. 그냥. 그리고 10개를 또 보고 5개를 추천해갖고 5개 뽑은 거랑 5개 뽑은 거랑 공통점을 찾으시면 좋아요. 10개 중에 5개 뽑고 10개 중에 5개 뽑고, 그러면 5개 중에 내가 고른 사진 중에 공통되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이 사진에서 뭐가 이쁘네? 이 사진에서 뭐가 이쁘네? 그러면 나 이거 좋아했구나. 난 이런 디자인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 취향을 딱 알 수가 있죠. 트렌드도 읽을 수 있고 경험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그런 인테리어의 감각을 띄우시려면 사진 많이 보고 캡처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색깔과 다른 색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감각도 중요하죠. 색깔에 대한 감각. 보통 하시는 분들이 뭐 미대 나오면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색깔에 대한 게 다양하니까. 근데 인테리어는 저는 100%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은 공간을 돌아다녀 보라고 해요. 예쁜 거 사진 찍어서 담아놓고, 사진 거 찍어서 담아놓고, 그거를 그려보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은 너무 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추출해서 또 이런 감각을 좀 깨워보자. 카피만 하지 마시고. 제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요즘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SNS, 유튜브 몇십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실력은 너무 좋은데 마케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는 거에서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찾을 때 제가 항상 꼭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공사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걸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그 공사 완료되면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가면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랑 소통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마디면 끝나요. 대부분 안 해요. 네. 대부분 안 합니다. 물론 이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카톡으로도 매일매일 공사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진짜 없었어요. 요즘엔 좋은 정보여가지고 많이 저도 그런 자료를 공유했지만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진 보고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면허 꼭 확인하자. 그리고 무자료 공사 하지 말자. 네.